자, 지난 시간에는 관리 방법이 이제 결정되는 과정, 그러니까 사업주 관리에서 자치위탁으로 이제 인수인계 되는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치관리,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입니다. 자, 관리 방법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자치관리. 우리 이제 위탁관리, 자치관리 있고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사업주체 관리는 이제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첫 번째 사업주체 관리. 이건 좀 한참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야기라서 그 세 가지 형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자치관리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치관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관리 하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거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자치관리 기구 구성을 누가 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니까 일이 좀 더 될 거 아닙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구성은 6개월, 그러니까 요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좀 여유를 준다는 거죠. 위탁관리가 3개월인 반면에 이런 측면에서는 관리사무소장 결혼시 충원도 30일 이내에 하라 그래요. 우리 이제 위탁관리에서는 15일 이내에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개념이 잡혀야지 또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누구냐. 대표자. 그래서 우선 이제 대표자 그러면 대표회장, 뭐 입주자 대표회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고 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 얘기야. 이걸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뽑죠.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의결사항을 보면 뭐 이제 공부 이제 다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그죠? 3분의 1 이상 하는 게 있고 3분의 2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과반수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회의 소집. 이거는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이건 이제 주택관리업자에서 그러니까 위탁관리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이거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전부 100개다 그러면 하나하나 빼고 98개는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과반수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과반수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관리기구 구성 6개월 이내 해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30일 이내 관리사무소장 선임해라. 쭉, 인력 장비 나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주택관리업자 자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자가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다. 이 자가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보시면 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요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나중에 대표자니까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관리 주체 편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누가 선정하느냐? 뭐 이거 이제 같은 패턴에서 한번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죠. 3개월 이내 합니다. 다 절반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니까 15일 이내 재선정하죠. 재선임하죠. 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고 이 주택관리업자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시장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전자입찰을 해야 돼요. 뭐 요즘은 사업자 선정이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자입찰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관리업자를 볼 텐데, 요건 이제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위탁관리 그러면 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죠.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주택 임대관리업이 을 하는 사람이 주택임대관리업자라고 하겠죠. 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법에 들어있었어요. 지난해까지. 근데 이제 올해는 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주택이 우리 이제 실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죠. 벗어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법령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생기면서 실무에서 두 문제까지도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법규 쪽에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됐고, 이 주택관리업자는 뭐 여전히 이제 실무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주로 이제 주안점은 이제 주택관리업자 쪽에 두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택관리업자를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을 보면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의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관리사무소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있어서 다행인 점은 주택관리업자 문제가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를 잡고 공부하기는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나왔던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그 내용을 이제 잊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 이야기를 지금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업자 하게 되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장 등입니다. 어디에 있냐? 시장 등에게 등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등에 가면 돼. 자, 두 번째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전자입찰이잖아요. 전자입찰 반드시 전자입찰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돼요. 한다. 강행 규정이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재선정을 하는 경우와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선정하는 경우는 아까 여기 봤잖아요.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서 10분의 1 이상이 뭐 별일 없어 괜찮아 그러면 그럴 때 이제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전체 입주자 대표에 물어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제한은 물어봤는데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과반수가 반대를 하면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계약 기간은 장기수선 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하죠. 장기수선 계획 조정은 검토 조정은 3년마다 이루어지니까 3년마다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년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요 조정 주기를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시장등록에 등록해서 요 이제 5번째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요 기준까지는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등록 기준이 여러분들 이제 별표 8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기억을 하시냐면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나온 부분이 나오니까 좀 강제적으로 뭐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머리 글자를 외운다 그랬잖아요. 2, 4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224. 이게 뭐냐면 한번 이제 등록 말소되면 2년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고요. 자본금은 2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 할 때 기술 능력 장비 중에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가 아니고 이사예요. 보는 아니고 사가 필요하다. 등록 기준에. 그래서 25페이지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고, 우리 이제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만족도 평가.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만족도 평가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문제가 보시면,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렇게 한꺼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족도 평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공개 부분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있고 공개 대상이 있는데 이게 같지 않다는 거죠. 평가 대상과 공개 대상이.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면 대상은 무조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 계신 데는 다 만족도 평가를 해요. 해야 되는 대상이. 근데 공개할 거냐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한 20분이나 했나? 뭐 여러분들 한 500세대 관리를 400세대 관리를 하는데 한 2, 30명 뭐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전체 의견이냐 공개할 수 없잖아요. 한 30분이 해서 거기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러면 그 업자는 이제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공개는. 그래서 이 공개 대상을 정할 때 의무 관리 대상에서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할 때는 50세대 이상 그리고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자체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50세대 이상과 10분의 1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때 AND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50세대 이상 그리고 및 10분의 1 이상이 그 평가를 했을 때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27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주택관리 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이게 지난해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제 평가 대상은 2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고 3번에 보시면 만족도 평가는 뭐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 실시하고 쭉 나오면서 공개는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그래서 50세대 이상 10분의 1 이상. 그죠? 이게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다. 그런데 27페이지 문제 보시면 5번에 50세대 이상 만족평가에 참여한 경우 또는 10분의 1 이상. 이래서 이제 답은 잘못됐어요. 답은 쉽게 찾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물어보는 거죠. 400세대면 얼마 이상이 참여를 해야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대놓고 물어보면 50세대 이상이냐 40세대 이상이냐 그 얘기예요.
두 개 다 충족하는 경우. 이렇게 보고도 실제로 답은 잘 못 찾습니다. 자, 지금 40세대 이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0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세대, 두 세대에서 40, 50, 60에서 이제 400까지 이렇게 가겠죠. 40, 50, 400. 0부터. 그러면 지금 40세대 이상은 이만큼이 된 거고요. 50세대 이상은 이만큼이 된 거 아닙니까? 50세대 이상은 이만큼. 그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예요? 두 개 다 적용되는 게 여기죠, 여기. 요만큼 이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이 돼야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심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뭐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나오진 않겠지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거에 또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놓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형태, 무슨 대상과 무슨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와 그 사용된 거를 시장 등의 내역을 신고하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아주 쉽게 그냥 문제를 내면 안 틀리지만 요거 한번 틀려봐라 이렇게 냈을 때는 함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만족도 평가는 지난번에 나왔지만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 행정처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이 어렵는데 이거 이제 크게 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영업만 정지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만큼을 정지하느냐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항상 영업 정지 또 주택관리사의 뭐 자격 정지 이런 정지는 12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등록은 아예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록 말소의 사유 중에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머스트 등록 말소의 경우가 있어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내용은 어렵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다. 이거 뭐 당연히 등록이 말소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3 곱하기 2는 12, 3이 6이 아니고 3이 12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통상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요 둘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업정지는 이거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있으면 돈으로 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징금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1일당 3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려면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한 30일 정도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3만 원 곱하기 30. 그러면 아닌가요? 3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 3, 3은 9. 9 곱하기 90만 원인가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면 1,000만 원까지니까 곱하기 10개월 정도. 11개월. 아니네요. 90만 원, 11개월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영업정지를 다 과징금으로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정도만 행정처분에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등록 말소 나오는데 거기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1호 또는 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머스트해야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한다. 그래서 1호는 거짓, 그적, 그 밖에 부정한 방법. 7호는 3이 12. 그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2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제 영업정지 가름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은 이제 3만 원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관리업이 나왔는데 이제 법규 쪽에서 강하게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 이게 좀 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주택법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중간 부분에 좀 변화를 주면서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한테 등록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자기관리형이라는 형태가 있고 위탁관리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선 뭐 기본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분양주택 관리하고 이건 임대주택 관리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택관리업자고 이건 뭐냐면 주택을 임대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거는 얘는 관리만 하는 거고 얘는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도 들어가니까 폭이 넓죠.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분양주택은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임대, 뭐 관리는 여러분 잘 아니까 뭐 이건 빼고 임대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임대를 할 때 자기관리형은 이제 이런 패턴이죠.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이 관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임대를 두를 임차인이 있죠. 이건 이제 이 소유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를 가져와서 이걸 이제 이 업자가 임차를 해가지고 그 임차된 거를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임대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자기관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임차를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받아서 그걸 임대를 놓으면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위탁관리형은 뭐냐면 이 업자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이렇게 하게끔 알려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자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고 뭐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위탁관리형이라 그러고 자기관리형은 직접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차를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관리형이 굉장히 위험해요. 부도날 확률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좀 아니면 임차를 했던 거를 나중에 이 업자가 뭐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기관리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300호 300세대 이상 할 때는 시장한테 등록하라 그러고 위탁관리형은 100호 100세대 이상 할 때 이렇게 시장 등에게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호가 되고 이건 100호, 100세대가 되는데 자기관리형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관리형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좀 더 본다면 자기관리형은 위험하니까 전체적인 보증에 대해서 보증 상품에 좀 가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증 상품은 35페이지에 보증 상품의 가입 그래서 자기관리형인 경우에 이렇게 뭐 임대인 보호,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한다.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과는 좀 다르지만 관리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주체 관리 또 위탁 관리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요것과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학습하시는 내용은, 요게 이제, 요 관리 방법은 사업주체 관리에서 자치위탁 관리로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죠. 뭐라면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이라면.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자, 우선 뭐 요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패턴을 좀 달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할까요? 예,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건 뭐가 다른 거냐면 해당되는 법령이 얘는 주택법인데 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라 그 얘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관리에 관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쓰는데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공공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이 관리 또 임차인 대표회의 더 나가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 이거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서는 뭐 민간 이렇게 써 있지만 아무튼 관리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 법은 하나니까. 예, 법 적용은 하나로 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의 경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혼합주택의 경우가 있어요. 혼합주택 단지 관리. 주택 단지인데요. 주택 단지인데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분양이 민간은 아니고 분양이 있고 또 임대도 있다 그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거는 뭐 요거하고 다른 점은 요 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분양은 주택법이고 임대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건 어떤 거 따라가느냐 그 얘기예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택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쪽과는 이제 완전히 좀 다릅니다. 요거는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고 임대주택에서 이것도 의무관리 대상이 있어요. 임대주택의 의무관리 대상. 임대주택의 의무관리 대상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강행이죠. 이 분양과 임대가 같이 있다면, 이것 같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하라. 강행이죠. 근데 요거는 임의 조항입니다. 임의 조항. 세대수 관계없이, 임의 조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라는 아니에요. 임의 조항인데, 세대수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부터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39페이지예요. 그래서 공동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대가 여러 개 있다. 그럼 묶어서 관리해라. 이게 공동관리 아닙니까? 그죠? 내용 자체는 어렵잖아요. 이 공동관리를 하는데 전체 세대수, 이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관리예요. 구분관리는 크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의 구분 단위의 최소는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만 갖춘다면 이건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 요건만 갖춘다면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강행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이 이제 의무관리 대상 강행과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사업주체 관리에서 자치위탁 관리로 결정이 되면 뭐 했어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 통지했죠. 이렇게 30일 이내에 했는데
이건 이제 강행 규정이니까 진행을 했고 이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돼도 이렇게 시장 등에게 또 사업주체에게 이게 하는 거 과정을 보면 일단 시장은 있으니까 시장 등에게 뭐 30일 이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통보만 하면 되고 이게 아니고 또 사업주체 통제하는 부분도 우리 이제 공동관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얘가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뭐 공교롭게 요 하나가 2005년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입주를 한 겁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3개가 주변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관리라고 하는 건 2016년도 시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2005년도에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의 사업주체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미 인수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주체의 통지는 절차를 아예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관리, 구분관리하면 그냥 시장 등에게 한다라고 그냥 알려만 주면 돼요.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고, 자, 그래서 이 공동관리의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는데 1500세대 이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 구분관리에서도 여러분들 그 40페이지인가요? 예, 보시면 그 결정 통보라는 게 3번에 나오죠. 그래서 그냥 통보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관리를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모두 이제 이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강행되는 거는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법령상의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 플러스 승중지동, 물론 15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관리 대상은 좀 다르죠. 300세대 이상은 같은데 승강기 중앙집중식이다.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 돼요. 이거 좀 다르죠? 승강기 중에 150 이상이 있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집중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이 좀 다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 요 법률을 적용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이면 이제 여기 주택법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이면 자치나 위탁하잖아요. 여기도 자체나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봐요. 우리 이제 주택법에서 자치 관리하려면 뭘 했어요? 자치 관리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신고했죠. 시장 등에 신고. 여기 있죠? 시장 등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치 관리 기구를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좀 다르죠. 자치관리기구를 인가를 받습니다. 요즘에 다르고 이제 위탁관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한테 위탁관리를 주죠. 자, 요 이야기가 38페이지 맨 위에 나옵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관리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도 혹은 뭐 이렇게 이제 공동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요 공동관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제 동의를 받았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공동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체 관리만 공동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항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관계없이 아무튼 공동관리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법의 조항을 찾아가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혼합주택단지 관리를 볼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혼합주택단지 관리는 이제 올해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내용이 좀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든 조항인데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주택단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혼합주택단지를 이해를 하실 때는
이 혼합주택단지의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두 개 동이 있는데 공교롭게 얘는 분양이고 얘는 임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두 개 동이 있는데 어디가 임대고 어디가 분양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이제 동호수가 있는데 어디는 임대고 어디는 분양이고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경우,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외부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면, 우선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분양만 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임대만 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 해요. 그 이유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의기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임대사업자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실제로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창구는 임대사업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의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는데 이렇게 1, 2, 3, 4, 5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면 면적 기준으로 해요. 그 1, 2, 3, 4, 5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38, 39로 이어지는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배운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관리 방법을 결정했죠.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아니면 특별 수선 충당금을 주택에 따라서 받죠. 임대주택은 특별 수선 충당금이죠.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문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패턴을, 이 어렵지만 패턴을 외우려면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이 5번째를 순서를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배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뭐 물론 여기서 배웠지만 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제 밑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하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요 둘은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여기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큰 놈이 알아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고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는 면적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면적에서 알아서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 이야기 아닙니까?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다 그냥 2분의 1 초과를 하든지 다 3분의 2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법을 꼭 요 둘은 2분의 1 초과, 이 셋은 3분의 2 이상 면적, 이렇게 해놔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 얘 순서를 해야 돼요. 이 순서 없이 얘 둘은 2분의 1이 하고 제 셋은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고 혼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2분의 1 초과고요. 아직 안 배운 거, 이건 3분의 2 이상 면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보셨다면 1, 2는 2분의 1, 3부터는 3분의 2.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번 합의가 안 됐는데 이거 모르겠어,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분쟁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쟁 조정하는 것이, 그렇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쟁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야, 우리 이건 좀 따로 하자라고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그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대하고 분양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구분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항목은 돈 얘기는 요거죠, 요거. 구분되면서 이렇게 돈 얘기 요 이야기는 여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분양은 분양에서 알아서 하고, 예, 임대는 임대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이제 아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구분이 되고, 항목은 그렇다고 구분이 된다고 하나의 단지인데 관리 방법을 따로 하고 이건 안 돼요. 주택관리업자를 여기는 A 쓰고 B 쓰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데 대신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01동이고 이게 102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1동, 102동의 관리비나 장기선 중단금, 특별선 중단금은 면적이 어떻든 이런 관계없이 별도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처음에 기본 과정에서도 뭐 중요합니다라고 했지만 어려웠잖아요. 지금 심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핵심이 이제 여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작이 어디냐? 요거 5가지를 정리를 순서대로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 2가지는 돈 얘기는 별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그거 보시면 입주자 대표와 임대 사업자는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분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공동으로 하기로 제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 그게 이제 합의를 뭐 했냐면 돈 얘기 4호, 5호의 사항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2분의 1 또 3분의 2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듯 이 혼합주택 단지 관리가 이제 올해 좀 화두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심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는 것. 예,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